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는 언택트 업종의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카카오는 8% 이상 강세 보이며 LG 생활건강을 제치고 시총 8위에 올랐고요. 네이버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언택트 수혜주로 꼽히는 NC소프트도 장중 83만 2천 원을 터치하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비대면 관련 업종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업종이 5%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해제된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중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간밤에 휴장한 가운데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나와 있는데 간추린 경제 뉴스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유럽 증시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각국이 도입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 유럽 주요국이 속속 규제를 완화하면서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유럽 증시가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효과와 안정성 실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효능을 극찬한 의약품의 연구가 안정성 우려로 일시 중단됩니다. 거블 어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부문의 연구를 자료안전감시위원회가 안정성을 심의하는 동안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을 비난하며 제재를 경고한 것에 대해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맞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면 모든 조치로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 실시 중인 한국인에 대한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 제도의 효력 정지를 다음 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현재 100개 국가인 입국 제한 대상에 인도 등 11개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시장을 이끈 건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언택트 업종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4위권까지 다시 치고 올라온 상황인데 어제 4% 이상 강세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24만 원대까지 진입이 됐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7% 이상 상승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LG화학도 어제 튀었습니다. 언택트 업종으로 어제 다음으로 강했던 종목이 바로 2차 전지 관련 업종입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모두 3%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LG화학 단숨에 38만 9,500원대까지 올라왔고 어제 장중에는 39만 원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3.5% 이상 상승 나왔고요. 카카오는 지난주에 시총이 2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LG 생활건강 제치면서 9위권까지 진입됐고 어제 8.5% 이상 튀었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52주 신고가 경신했고 26만 8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LG 생활건강이 10위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권에 어제 거래 마쳤고 140만 원대까지 진입된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11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어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수혜 종목들이 크게 튀었습니다. 시젠과 셀트리온 제약이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2% 이상 상승 나왔고요. 시젠의 경우에는 4% 이상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11만 4,400원대까지 올라왔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 이상의 급등세 나타내면서 어제 20만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특징적인 것이 바로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단숨에 10위권에서 8위권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에코프로비엠 어제 다시 한번 13% 이상 강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와의 수주 관련된 소식이 시장에 좀 호재로 작용이 됐고 11만 3,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펄어비스 1% 가깝게 상승 나왔습니다. 하지만 KMW는 여전히 6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드래곤 10위권까지 빠졌습니다. 1% 가깝게 어제 상승 나왔고 76,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는데 현재 1,000만 원대까지 좀 빠진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 대비해서는 1% 상승으로 현재 흘러가고 있고 샌비트 타임존은 1% 하락세로 현재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비트지는 약보합권 그리고 아이온체인이 3% 이상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에메랄드 이더가 2% 가깝게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 리플의 경우에는 0.67% 상승세 나오고 있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오스는 강보합권, 모네로는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극적으로 닿고 있는 가운데 중국 위안화 가치가 12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와 함께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일 사실 골드만삭스의 발언으로 이 위안화의 약세가 좀 더 심화가 됐습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역내 달러 위안 환율이 향후 3개월 사이에 7.15 위안으로 웃돌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된 탓입니다.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미국 상원이 외국 기업 책임법을 가결한 것과 그리고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 등을 거론하면서 여러 상황이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외국 기업 책임법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이 미국 회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미국 관료들은 이 중국이 내놓은 홍콩 국가보안법에도 비난을 쏟아냈으며 홍콩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촉발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외환 시장은 역내 달러 위안 환율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통화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12년 만에 위안화 가치가 최저치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미중의 갈등이 무역에서 전염병 그리고 자본, 인권 등으로 옮겨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전쟁의 포문이 열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7.14 위안까지 장중에 터치하고 내려오는 상당히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25일 기준으로 위안화 기준 환율이 7.1209 위안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월 이후 약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이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책임론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이 한층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로 위안화 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날의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그날의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수출이 잘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달러가 이 자국 내에 상당히 좀 많아지게 되고 달러가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에 달러의 희소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국의 화폐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지 정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진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만큼 위험 자산에 대한 이 선호도가 상당히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와의 상대적인 강세, 위안화의 상대적인 약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가 상당히 많이 이 환율에 개입을 했었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을 의식해서 한동안 의도적으로 위안화 약세를 억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노력이 없어진 부분들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촉발되기 전에는 증시의 가장 큰 변동성을 유발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미국의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에 대한 약세를 중국 당국이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억제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당연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안화 약세를 싫어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위안화 약세를 억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작년 가을에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 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만큼 중국 경제에 좋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적인 타격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작년 가을에는 뛰어넘지 못했던 저항선이죠. 달러당 7.2위안을 돌파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 7.2위안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국내 환율도 1,200원 그리고 1,500원 정도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치인데요. 이 7.2위안에 상당히 이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새로운 전쟁의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포문은 우선 미국이 먼저 열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상원이 20일 미국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외국 기업 책임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하고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 3년간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이 법안에는 중국 기업을 정확히 지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법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현재 알리바바 그룹이나 바이두 그리고 텐센트 등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기업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다는 사실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입증을 하지 못하면 상장이 폐기되는데요. 이 부분을 입증하기도 상당히 쉽지 않을 뿐더러 이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4월 27일 자신이 직접 이끄는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소집해서 포스트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의료체제 정비 등 다양한 과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가장 주목을 끄는 거는 자본시장의 기능 강화와 혁신을 더 강력하게 추진키로 한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선전 증권거래소의 창업판, 그리고 상하이 증권거래소의 과창판이라는 이 벤처기업 위주의 시장의 상장제도 개혁, 그리고 투명성 제고를 추진하고 이른바 이 가파, 그러니까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뛰어넘을 방안을 지시를 했는데요.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홍콩 사태가 또 터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이 홍콩 국가보안법은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과 국가 분열, 그리고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활동 등을 처벌하고 홍콩 시민에 대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홍콩 시위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른 나라는 개입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법안에 상당히 많이 녹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법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에 홍콩에 대한 경제 통상 분야 특별지위 박탈 가능성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이라면서 그 어떤 외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열된 상황들을 본다라면은 이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위안화에 대한 변동성 상당히 커진 상황에서 이 위안화가 달러당 7.2 위안을 넘을지에 대한 테스트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3월 하순을 정점으로 해서 달러와 가치가 전체적으로는 하향 곡선을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 환율 전쟁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회 이슈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양회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도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크게 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양회 시장에 좀 기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코로나19의 영향이다라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양회를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양회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정책과 이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기구인 이 중국 인민 정치 협상 회의, 정협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전인대 이 두 회의를 묶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과거 중국 정부는 양회가 열리면 정부 업무 보고 형식으로 대규모 경기 부양책 등을 언급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이 양회가 한 3월 정도에 보통 많이 열리는데요. 3월에 양회가 열리고 나면 국내 증시에선 중국 관련 주식들, 화장품 관련주,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과 같은 이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호텔신라와 같은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사드가 있었던 몇 년을 제외하고는 최근 한 10년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지난 21일 이 양회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요. 그동안 좋았었던 이 양회 관련한 종목들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일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22일에 나타난 하락분을 아직까지는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는 우선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양회가 예정보다 2개월 늦게 열리면서 정부에 대한 부양책이 이미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 22일 전인대 보고서에서 총 1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914조 원,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런 부양책을 밝혔는데요.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 확대, 그리고 코로나 특별채권 및 지방정부 특수채 발행,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놀랄 만한 내용이 없다라는 반응이 나왔고요. 이 재정 적자율 같은 경우는 상향 조정됐지만 이 특별 국채 규모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규모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시장 예상치보다 적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돌출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키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지난 22일 홍콩 내 반정부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 홍콩 내 국가 안전 보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기구 수립에 관한 결의안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번 전인대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다라면은 상무위에서 직접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는 주요 백악관에서는 홍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라면은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박탈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미국은 지난 92년 제정한 홍콩 정책법에 근거해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대해서 이 무역 관세, 투자, 비자 발급과 같은 부분들을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대우가 없어진다라면 홍콩은 최대 25%에 달하는 보복 관세 그리고 엄격한 비자 규정 등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게 된다라면은 외국 자본이 홍콩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 보여지고 있는데요. 홍콩 내 반중 시위도 지난 24일 다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양의 효과는 그동안의 모습들과는 좀 다르게 이 증시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경제적인 이슈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 경제적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이 경쟁 블록으로 전 세계가 양분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시장은 지금 미중 간의 이 신경전이 미중 무역 전쟁에 이은 경제 전쟁으로 이 확전될 기로에 놓인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미국의 디커플링 노력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려고 하는 중국의 경제 제국주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끊으려는 미국과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경제 전면에서 자립성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세계가 미국과 중국, 미국 대 중국의 경제 블록으로 재편되는 이른바 신냉전 시대의 도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조짐을 보이면서 곧장 중국에 대한 제재 카드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화 패러다임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자국 우선주의가 힘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결국 오늘날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디커플링 작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일에는 중국 기업의 미 증권거래소 상장 금지를 의도한 여야 공동 발의 법안이 통과가 됐고요. 22일에는 이 미국 상무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의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33개의 중국 회사와 기관을 무더기로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노골적으로 중국과의 단절을 경고하고 있어서 대중 추가 제재가 앞으로 쏟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 미국이 중단된다라면 614조 원을 절약할 수 있다라면서 중국과의 전면적인 단절을 시사를 했는데요.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TSMC에서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하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 반도체는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 중에 하나인 중국을 대표하는 이 화웨이를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은 TSMC와 삼성을 압박을 하면서 반도체 공급을 좀 막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당분간 확산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신냉전 시대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은 미국의 디커플링 노력이 중국의 경제 제국주의를 부추길 것이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요.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경제 동맹을 바탕 미국 역시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경제권 형성 작업이 많이 돌입을
했는데요. 이 최근 외신들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가 경제번영 네트워크라는 명명한 친미 경제 블록을 구상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복귀시키거나 인도, 베트남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세계 공급망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보관인데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세계 경제는 사실상 이 미국과 중국 이 두 블록으로 형성이 된다라면 이 활성화보다는 침체가 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요. 한국과 같이 중국과 미국 모두 수출하는 비중 상당히 좀 높은 나라들로는 이 고민이 많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방향성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이상 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시장은 2,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000선 안착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피가 어제도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 1994.6%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같은 때는 이제 2,000선 복귀에 좀 힘을 많이 좀 붙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폭락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연이 매물을 외국인들이 내놓고 있는데 역시 뭐 외국인들의 귀환 이 부분이 좀 필수적인 요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 3월부터 5월 20일까지 외국인이 매도한 국내 주식은 20조 가까이 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리는 코스피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죠. 1,400선까지 빠지면서 패닉 현상을 좀 보여주었는데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표현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나와주면서 코로나19 직전 수준까지 좀 회복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레벨업을 위해서는 이 외국인들의 매수 전환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지수를 지금 1990포인트까지도 왔는데 2,000선 복귀를 하려면은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있어야 되는 게 대부분 중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이상을 바라볼 때도 역시 외국인들의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속에서 이제 금융시장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경제 활동이 조금씩 재개되는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추후에 봤을 때도 이 미국과 유럽의 어떤 금융 통화 정책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코로나19 직후에 각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통화 완화 정책이 나와주면서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으로 좀 갔었는데 이 경제활동 정상화가 이 증시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대에 호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문제 그리고 홍콩 쪽에서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경제 정상화가 오히려 이런 악재 부분을 더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주초에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심리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고 이 5월에 독일의 경기 기대지수 역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또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상승 흐름은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악재가 언제든지 나오는 상황이고 코로나19 확산 기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단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머니 무브죠. 이 유동성 장세가 단기적
경향이 그칠 수도 있겠는데 이 기업 실적 같은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할 근거 없이 뭐 지수가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언제든지 또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100포인트를 상회하고 이 기업의 이익 추정치 역시 여전히 하향 조정되는 상황을 본다고 했을 때 일부 외국계 어떤 패시브 자금 유입 신호가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인 자금 유입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게 좀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5월부터 어떤 시작된 경제 정상화 재개라는 큰 틀에서 향후에 뭐 경제 선순환의 기대 심리가 뭐 증시를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뭐 이번 주에 가장 큰 어떤 이벤트가 이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금융통화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8일입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금통위가 지난 3월에 0.5% 파격 인하인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고요. 시장 지표는 금리 인하 필요성을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같은 이 정부 확장적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전망은 어느 때보다 좀 어두운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상 최저 수준 금리에도 이 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기업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물가는 0%대까지 좀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황의 긴급성 등을 감안할 때 통화보다는 재정 정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고요. 실효 하한을 감안할 때는 여전히 많지 않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판단도 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에서 금리에 대한 인하 부분이 올해 금리 동결보다는 좀 우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인하 결정 시에는 금리 인하폭은 0.25%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리 인하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들의 그 공통적인 의견은 이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반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선 정부와 또 정책 공조에 나설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이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입은 상처가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이 4월에 수출은 24.3% 감소하면서 무역 소지가 99개월 만에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금액을 봤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국내 경제 지표도 4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봤을 때도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좀 우세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재개 기대감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 실물 경제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부의 3차 추경 경정 예산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이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이 통화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봤을 때도 최근에 국고채 시장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배팅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은 지난 22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837% 기록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좀 경신했는데, 이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장기 금리가 하향 안정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좀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건이 좀 약간은 조성이 됐다는 부분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금리 인하로 인한 이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이 나가는 부분도 좀 걱정은 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동결 의견을 낸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다른 수단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카드를 아껴둘 것으로 좀 내다보고 있고요. 이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보다는 어려운 가계와 또 기업의 신용 공여 등의 유동성 공급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통위에서 또 다른 관심사는 이 신임 금통위원이 어떤 부분을 어필할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금융시장 안정 등을 감안할 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지하는 발언을 좀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이 첫 회의인, 어떻게 보면은 이 신임 금통위원들이 현재 어떤 첫 회의만큼 이들의 성향에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이번에 결정 사항이 향후의 금리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 전 세계가 트럼프 리스크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트럼프 리스크가 삼성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이 하웨이 쪽에서의 제재 부분이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지금 관계 같은 경우에는 날로 좀 격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탈출에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산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쪽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심을 갖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미국 정부의 하위 제재 강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좀 아슬아슬한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수출 품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또 샌드위치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양국 정부의 신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이제 미국의 하위의 제재나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수출에 있어서 좀 수출을 좀 가로막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좀 미국이 어떤 중화권 상위 기업과 거래를 끊으면 삼성전자 같은 한국 파운드리 업체는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하위에 대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수출길이 막히지 않은 만큼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이가 어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도 이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체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 반도체 전체적인 파운드리 업체들한테는 수출에 있어서는 당연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만 해도 중국의 반도체 또 가전에 대한 공장도 4개가 지금 설립되어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공장에 대한 가동률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공급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실제 오는 7월이죠. 이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대체하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발효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의 자동차 소재 부품 공급망이 미국을 중심 재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미국과의 어떤 협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좀 주도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내달 코스피 상장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습니다. 관련된 계열사들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SK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SK 이노베이션이 SK 지주사의 가장 큰 실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주가 상황 보면은 이 SK 바이오팜의 어떤 상장 부분이 SK 주가를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의 주가 상승 여력이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이후에도 지속될지 부분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중추 신경계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봤을 때는 작년에 뇌전증 신약 2종에 미국 FDA의 시판 허가를 좀 획득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서
상장 이후에 어떤 그 신약 연구 개발이나 그 신약에 대한 상업화가 성공한다면은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 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SK 같은 경우에는 SK이 이 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에 만약 상장이 완료되면은 지금 지분율은 75%까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SK 바이오팜의 가치를 높게 매기면서 이 지주사 SK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히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SK 지주사에 대한 주가에 대한 시장에서의 민감도가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SK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보다도 SK 바이오팜의 어떤 공모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부분을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공모 예정가는 36,000원에서 49,000원인데 예정 금액이 한 지금 최대 9,593억까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의 상장 이후에 이 지주사 SK의 어떤 주가 흐름은 이 공모가와 또 이제 공모 예정 금액에 대한 그 확실한 금액이 지주사 SK의 주가를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중부, 전북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그 밖에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도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유지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내륙과 제주도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중부지방에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 제주도에는 5mm 내외의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외출 시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2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조금 높겠고 동해안은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낮부터 저녁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인천 18도, 춘천 23도, 대전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저녁 한때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에는 저녁에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광주 25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충청도와 전북,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다 그치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올라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